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셨고 또 가열차게 시험을 치르느라 우리 소방직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한국사 강사니까 2020년 6월 20일 날 시행된 소방직 공무원 한국사 필기시험 해설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총평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제가 연분구등법에 입각해서 상부터 하까지 중에 하중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소방직 한국사 시험이 보기 자료가 많이 출제는 되지만 뭐 9급이나 아니면 뭐 7급 시험보다는 일반적으로 쉬운 시험으로 조금 평가되어 왔죠. 그런데 예전의 소방직 시험에 비해서도 조금 쉬우면 쉬웠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하중 정도로 잡았고 최소 90점 정도는 맞아야 합격 점수에 도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정도 시험이면 95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거의 시험 문제를 푸는데 6분에서 8분 안에 이 정도 문제는 풀어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이도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하 문제가 많았고요. 솔직히 이걸 일반적으로는 중난이도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냥 그래 조금 헷갈릴 수 있었겠다고 6개 정도를 중난이도 드렸는데, 솔직히 상난이도 이게 진짜 상난이도가 아니라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만 A형 8번 문제와 B형 6번 문제는 진짜 이거 완벽하게 복수정답 처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복수정답! 자, 다른 선생님들도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복수정답 논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저는 한국사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건 완벽하게 복수정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문제 배분 가겠습니다. 자, 선사, 고대, 중세, 조선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 원래 소방직 한국사가 근현대사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보통 10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만 이번에 9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고려가 조선보다 한 문제 정도 많이 출제된 게 조금 특이한 상황이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 배분은 평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구성을 보시면 보통 이제 경찰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 막 문제형 있잖아요. 뭐 아닌 것 골라라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기본형은 원래 소방직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문 사료를 제시한 문제가 12문제 정도 됐고, 그 다음 이제 출제자가 만들어낸 자료나 사진 자료 제시형 문제가 8문제 정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 시험을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도 10분 정도 만에 해설 강의를 좀 마무리 한번 지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스피드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제가 난이도 이걸 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보기 자료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고조선의 8조법이냐 부여의 4조목의 법이냐 이거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니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이것만 부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의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했던 건 고조선의 8조법과 부여의 4조목의 법에도 있지만 대충 여러분 계급 이하이가 나오고 있고, 물론 부여의 4조목의 법에서도 계급 이하이가 있네. 젠장 이러면 이거 난이도 중줘야 되는 건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시고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고조선의 8조법과 부여의 4조목의 법이 시험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완벽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장 쉬운 구분이 바로 이거라고 했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으면 고조선의 8조법이고, 부여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 1책 12법. 한 가지 훔치면 12배로 갑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여의 4조목의 법이 아니죠. 물론 여러분 부여의 4조목의 법도 노비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 부여의 4조목의 법에는 이렇게 노비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1책 12법이 아니고 도둑질한 자, 남의 걸 훔쳤을 때 노비니까 이거는 고조선의 8조법이고, 고조선 골라라. 이게 고조선인지 알았다면 연고는 너무 코미디 아닌가. 이건 몇 월에 제천 행사입니까? 12월이죠. 이거 부여고, 물론 이것도 부여의 4조목의 법에도 있지만 고조선 8조법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생명 중시, 법률이 엄격했다는 거 알 수 있고, 생명을 중시하는 이유가 노동력을 중시하는 거고요. 노비란 단어를 통해서 계급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고조선의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제.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제가 난이도는 항상 지금 왼쪽 아래 이렇게 해놨습니다.
백제왕이 가량과 함께, 가량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죠. 이게 원문 사료다 보니까. 근데 관산성 나왔습니다. 우와, 관산성에서 누가 죽어요? 성왕이 죽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론 강의 때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하면서 도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도도가 관산성에서 성왕을 어떻게 죽인다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연패에서 옳게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성왕이 백제왕이니까 백제왕들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신라와 나제 동맹을 체결했던 건 백제 비유왕이고 웅진로 천도했던 건 문주왕이고, 그 다음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 무령왕도 나와서 막 이제 웅진시대에 있었고요. 성왕이 나와서 사비를 천도하고, 아니 성왕이 살아 있을 때 지금의 부여 사비로 천도하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개칭했을 거 아닙니까? 중앙에 관청 22부, 수도 5방, 수도 5부, 지방 5방, 이거 다 성왕의 업적 아니야? 그리고 진우왕과 손잡고 한강 하류를 차지했으나 진우왕이 뒤통수 치면서 한강 하류를 빼앗으니까 그 진우왕을 혼내주려다가 지금의 충북 옥천 관산성에서 이렇게 전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라인데, 이거 고대사 공부했던 선생들 입장에서 이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난이도를 하로 잡았습니다. 다음 문제. 밑줄 친 이 시기 해공왕 이후 진골기족. 여러분 진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중대왕을 무열왕부터 중대가 시작돼 가지고요. 저기 해공왕이 피살당할 때까지가 중대고, 상대등 김양상이 선덕왕이고, 아니 한국사 공부하면 이거 기본적으로 다 공부하는 거잖아. 여기가 중대고 여기가 하대야. 근데 해공왕 이후 왕이 쟁탈전 이 시기는 무조건 통신라 하대고, 하대 155년간 약 20여 명의 왕이 등장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럼 통신라 하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자마자 이건 지중왕이죠. 이사부와 함께. 이건 그냥 삼국시대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대죠. 아니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시대 구분을 상대, 중대, 하대. 삼국유사는 상고, 중고, 하고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중왕이니까 버리시고 개헌필경 누가 씁니까? 채치원이 쓰자. 잠깐만, 이런 걸 난이도를 중 드렸어야 했나? 채치원의 저서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개원필경, 이건 채치원의 문집이고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문집이지 않습니까? 채치원이 반신라적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 통일신라 하대 인물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유학자를 공부할 때도 아니 강수, 설총, 김대문, 채치원 이거 공부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육두품, 여긴 진골귀족, 여기는 중대인물, 여기만 하대인물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이건 분명히 쉬운 문제고,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다. 이건 신문왕이니까 중대고요. 노비 안건법을 시행했어. 여러분, 노비 안건법을 시행했으면 이건 언제입니까? 고려 광종이죠. 그래서 택도 없는 이야기고 3번의 정답은 2번.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기 자료는 이제 문제를 조금만 많이 풀었으면 보자마자 발해라는 거 다 알아요. 일단 넓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마을이 있는데 대다수가 말갈 마을이야. 아, 고구려는 주민 구성이 이원적 구성이다. 소수의 지배층 고구려 유민과 다수의 피지배층 말갈적으로 구성돼 있다. 백성은 말갈이 많다. 이 원주민이 옛날 고구려인일 겁니다. 모두 원주민을 마을의 우두머리로 삼는다. 이게 고구려인이야. 그리고 큰 마을은 도독이라고 하고, 여러분 오경 15부 62주가 발해선왕 때 지방제도라는 거. 근데 이건 기출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도독 62부의 자사. 근데 여기 봐봐. 도독 그 다음 마을은 자사. 그 백성들은 마을의 수두머리를 수영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발해라는 건 너무너무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오경 15부 62주. 옳지 않은 겁니다. 정당성의 대내상의 국정을 총괄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완전히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수도는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건설하였다. 왜? 주작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외사정을 파견했다. 이게 통일신라 문무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앙에는 사정부가 있고 지방에는 외사정이 파견되었다. 이건 통일신라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부대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그럼 군대 이야기인가 보네. 근데 개경으로 환도한다? 우리 고려시대 개경으로 환도하는 경우가 꽤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거란의 2차 침략 때 현종도 개경을 비우고 도망을 쳤잖아, 나주로. 그리고 공민왕도 황건적 2차 침략 때 안동, 복주까지 도망을 쳤잖아. 그런데 개경으로 환도? 또 어느 경우가 있죠? 무신직공기가 끝나면서 강화도가 수도였는데 개경으로 환도하는 경우의 수가 있죠.
기일내에 돌아가게 하였으니 뭐는 다른 마음이 있어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뭐는 난을 일으켰다. 아, 개경으로 환도한데 난을 일으키고 나라를 지키는 자는 뭐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거 그러면 삼별초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정답은 너무너무 쉽게 1번으로 떨어집니다. 아니 추정 가능하잖아. 삼별초는 개경으로 환궁하게 되면 몽고에게 작살나게 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삼별초는 무신직권의 무력적 기반이었고 내가 삼별초는 무인들의 어찌 보면 뭐 개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너무 쉬워지는데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했다 그럼 김윤후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몽고 침략했을 텐데 김윤후가 언제 개경으로 환도하는데 군대 모으고 반란을 일으킵니까? 말이 안 되죠? 신기군, 신보, 항마군은 여러분 이건 별무반이잖아. 이건 여진족을 혼내주는 과정에서 윤관이 숙종 때 별무반 만들고 예종 때 동북 구성 축조했잖아. 이건 훈련도감이잖아. 무슨 훈련도감이 난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것도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너무 충격받아서 하를 좀 많이 난이도 선정했다가 뒷부분에서 그래 하고 선심을 쓰듯이 중이 좀 나옵니다. 거의 난이도는 비슷해요. 다음 문제.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 승과를 합격했어. 승과 합격. 솔직히 진울이 승과 합격했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결사운동, 여러분 고려시대 신앙결사운동은 수선사 결사운동 진울과 그 다음 요새 백령결사운동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 송강사에서 순천 송강사야. 고려 무신직공기 순천 송강사에서 진울의 수선사 결사운동, 그 다음에 요새 강진 만덕사에서 백령결사운동. 그러니까 무신직공기에 지방민의 호응을 받는 신앙결사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죠. 지금 이러면 물론 이 문장 자체는 지금 진울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신앙결사운동. 그리고 더 완벽하게 도노점수 정의상수를 줬는데 이건 진짜 중학교 내신 시험 문제잖아. 아니 도노점수 우리 지금 조교수 선생님 촬영하면서 웃고 있어요. 이 말이 돼? 진울이야 진울. 근데 천태사 교이는 여러분 광종이 의통과 재관을 보냈다라고 하죠. 중국에. 근데 의통은 13대 중국 천태종의 교주가 되었고 재관의 천태사 교의. 여기에 주석을 단 건 의천. 그리고 조계산. 순천 송강사 조계산의 수선사를 개창했다. 이 문제를 조계산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수선사가 송강사고 여기서 진울이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던 게 조계종이고 그 조계종이 도노점수 정해상수 조계종 만들면서 교리 중심에 통합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교일체 철학책을 확립했던 의천은 천태종이고 진울은 조계종이고 여기가 설마 조계산이어서 조계종이 아니야. 조계종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송강사가 있는 산을 조계산이라고 하고 제가 이론 강의 때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옛날 광주에서 교직 생활할 때 이 순천 송강사 조계산을 넘어서 서남사까지 이렇게 등반 갔던 이야기를 우리 조교 선생님 한번 들은 적 있지 않나? 맞죠? 막 산에서 막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막 그게 그 산 조계산이라고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이야기해 주는데 이건 난이도 중조 써야 되나? 자, 석장경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누가 뭐래도 이건 할 말 없이 의천인 거고요. 참회 수행과 연부를 통한 백령결사 아까 이야기했던 요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 이게 진울인 걸 너무 쉽게 줬기 때문에 나머지가 진울로 갈 수가 없습니다. 6번의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밑줄 친 이 왕이 제국대장 공주 이거 암기하라고 했죠. 제국대장 공주랑 결혼하면 충렬왕이고 충렬왕은 제국대장 공주 그 다음에 충선왕은 개국대장 공주. 나머지 왕은 안 물어봐. 근데 공민왕까지만. 공민왕은 노국대장 공주랑 결혼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면 이거는 지금 충렬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니 고려가 원의 부마국이 되었고 막말로 충렬왕이 그 유명한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 딸과 결혼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충렬왕은 고려의 피만 흐르지만 대신 고려 원나라 유명한 그 쿠빌라이의 사위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충선왕은 그 쿠빌라이의 외손자야. 그래서 목에 기부수하고 다닌다고 했잖아. 고려를 완전히 기무시했던. 그래서 충선왕이 요즘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런데다가 아니 도병마사 도평사사라고 관제 격하 이거는 첫 번째 왕이었던 충렬왕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충렬왕의 업적이 아니라 충렬왕 때 원의 부마국이 되었고 충렬왕 때 관제가 개편되었고 충렬왕 때 일본 원정 당했고 이거 당한 거지. 몽고가 고려에게 함께 가자 그랬으니까.
그게 충렬왕식인데 충렬왕 고르면 되죠. 망곤당은 충선왕이 원나라 끌려가가지고 원나라에서 고려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충수광에게 대신 정치를 시키죠. 이게 전지정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망곤당을 만들어서 고려의 훗날 최고학자가 되는 이재형과 당시 원나라 최고학자 조맹무 등을 교류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망곤당이고, 충선왕 정동행성 이문서가 여러분 아무래도 당연히 원감석기 첫 번째 왕이었던 내정감섭이 시작되는 건 이때니까. 원래 정동행성이 정확히 언제 만들어지냐면 여몽연합군이 일본 침략할 때 정동행성이 만들어졌다.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치도감은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 충무광이라고 정답으로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입성책동은 뭐냐면 차라리 고려가 원나라의 하나의 성으로 포함돼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입성책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이 충렬왕 다음인 충선, 충숙, 충해왕 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어느 왕인지 몰라도 되고 거의 원감석기에는 계속 이렇게 입성책동이 주장되었다라고 합니다만, 실은 첫 번째 충렬왕 때는 막 원감석기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입성책동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중을 줬던 이유가 입성책동이 조금 어려웠겠다. 그런데 나머지는 하기사 이 문제는 이것 자체를 충렬왕인지 충선왕인지 헷갈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 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문제 중에는 이게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고 난이도 상을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만큼 이건 암기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케이? 다음 8번 문제. 다음 제로 나타나는 토지제도.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18풍기로 나눠서 여기 보시면 자, 단, 비, 녹. 그러면 여러분 자비청 백제, 자비청 황신라, 자단, 비, 녹 이렇게 공복 제정했던 고려 광종 때. 고려 토지제도야. 고려 토지제도인데 일단 여러분 누가 뭐래도 고려 토지제도는 전시과죠. 광종 이후에는요. 그럼 여기 봐봐. 인품이 아직 포함되면은 이건 경종 때 시정 전시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굳이 시정 전시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체를 전시과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토지를 전지와 시지로 분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봐봐. 전시과와 과전법 비교를 많이 하죠. 그럼 얘는 고려 토지제도고 얘는 조선의 토지제도예요. 토지제도라는 게 뭡니까? 관념적으로 국가의 토지, 왕의 토지인데 국역에 종사한 관리들의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국가가 걷어야 되는데, 왕에게 충성하고 국역에 종사했던 관료들에게 국가 대신 너희가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게 수조권이고,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고려시대 전시과와 조선의 과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시과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공통점은 시험에 나올 게 없지. 그 수조권은 관료가 죽거나 아니면 관직에서 물려나면 국가에 반환한다. 다시 소유권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하고, 수조권은 국가에 반환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는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차이점이 시험에 나오겠죠. 차이점은 전시과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과전법은 경기의 토지를 대상으로. 전시과는 전지와 시지를 지급해요. 여러분 전지가 논밭이면 시지가 임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전법은 누가 뭐래도 전지만을 지급하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전시과는 국가가 수조를 해요. 무슨 말이야? 국가가 농민들에게 10분의 1 세금을 걷어서 국가 관리에게 나눠준다고. 국가 관리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과전법은 전주전객제죠. 무슨 말이야? 관료, 수조권을 가진 관료가 전주가 돼서 전주가 농민들에게 직접 가서 10분의 1을 걷어버린다고. 바로 이 전주전객제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선의 성종 때 전시과처럼 국가가 세금 걷을 수 있도록 만듭시다. 그게 바로 관수광급제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걸 시정전시과라고 계산을 했던 그냥 전시과라고 계산을 했던, 토지를 전지와 시지로 분급한다니까 바로 초반에서 정답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관료들의 수조지는 경기도, 이거는 과전법이니까 절대로 정답일 수가 없어.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인품과, 보세요. 이거 조금 어려웠다. 왜냐하면 선지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행동의 선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개경 공부하죠. 전시과 공부할 때. 전시과로 가기 전에 역분전이 있고 시정, 개정, 경정전시과가 있는데, 보통 역분전에는 그 농공행상적 성격, 선악과 공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역분전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전시과도 결과적으로
수조권자인 관료가 농민들에게 직접 수조지를 걷어간 건 아니었잖아. 다시 수조권자인 관료가 농민들에게 직접 세금의 10분의 1이었던 세금을, 수조권을 직접 행사한 거 아니잖아. 직접 행사는 고려말 공양왕 때 과전법부터 수조권자가 전주가 돼가지고 직접 행사한 거고, 이 문장을 조선 성종의 관수강급제라고 출제자는 아마 그 생각을 하고 냈겠습니다만, 이거는 전식과에도 들어맞는 이야기죠. 전식과에도 국가가 수조했으니까, 국가가 수조해서 관료에게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의합니까? 여러분, 성종 때 관수강급제가 시행돼서 전주 정객제가 폐지됐다. 이 성종의 관수강급제는 전식과처럼 국가가 10분의 1 세금을 걷어서 관리에게 나눠주는 거다. 관수강급제나 전식과에 국가가 수조해서 관리되게 지급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복수정답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얜 전식과니까. 오케이? 빨리 동의해 주세요. 동의해 주세요. 오케이? 다음 문제. 근데 복수정답이 될까? 진짜 완벽하게 복수정답이 돼야 되는 상황도 복수정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경찰 시험 같은 경우는 나는 모르세요 하고 넘어가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정답을 해주기도 하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중에 가장 복수정답이 완벽하게 됐어야 되는데 안 된 문제 중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2018년도 경찰 시험 문제인 걸로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대동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하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유치민은 감소하고 상납민은 증가한다.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동법은 대체로 다 쌀로 세금 내다 보니까 지방 관할에서 유치하고 있는 쌀의 양은 줄어드는 대신에 중앙으로 상납에 올리는 쌀의 양은 증납한다. 그래서 정답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다. 정답이 뭐였냐면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별공과 진상은 존재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너무 쉽죠? 근데 이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하는 문제에 인징과 족징의 폐단을 시정하기에 이 법을 시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건 맞아요. 인징, 족징의 폐단은 바로 방납의 폐단입니다. 방납이 뭔데, 여러분? 방납이 직접 농민이 세금 걷지 못하게 사또가 특산물을 대나업자에게 내게 하고 농민들에게 포나 이런 걸로 걷어가서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거 아니야. 쉽게 이해하면 농민들 힘들잖아. 그러니까 농민들이 사또야 네가 관여하지 마. 우리가 우리 마을에 떨어진 특산물을 직접 올려 보낼게. 그러니까 사또가 용돈이 사라지니까 농민들이 직접 납부하는 걸 막을 방납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방납의 폐단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면 서로 옆에 집을 감시해서 이웃집에게 징수한다. 린징. 친척에게 징수한다. 족징이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황구첨정이 있고 백골징포가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방구수포제 폐단이잖아. 근데 방구수포제 폐단 때 얘도 되고 얘도 방구수포제 폐단이라고 됩니다. 보통 공무원 이론서에 얘네들은 방구수포 폐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인징족징은 방구수포 폐단이 아니라 정확하게 방납의 폐단이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 20년 가까이 사용되었던 고등학생들 국정교과서에 바로 방납의 폐단이 인징족징이고 방구수포 폐단이 황구첨정 백골징포야. 그리고 국가에서 편찬해낸 신편한국사, 국가가 일반적으로 정통으로 잡는 한국사에도 인징족징은 방납의 폐단으로 나와 있어. 이건 방구수포 폐단이야.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한 10년 전쯤에 공무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슨 국사라고 해가지고 무슨 책이 있었어요. 이론서가. 그 이론서에서 그분이 내가 볼 때 전공자도 아니고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방구수포 폐단이라고 해버리니까 모든 공무원 이론서 이걸 따라갑니다. 출제자가 공무원 이론서 보고 출제했단 말이지. 인징족징의 폐단은 무조건 방납의 폐단이고, 방납의 폐단은 시정하자고 수미법이 주장되었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대동법이 시행됐으면 복수정답 해줘야 됩니다 하는데 안 해주더라고. 이것도 아마 안 해줄 것 같아요. 지 맘이니까. 자, 흥분했습니다. 다음 문제. 난이도 하네. 왕권이 불안해지자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다. 또한 붕당에 근거졌던 서원을 정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신문고를 부활시키는 등 누가 뭐래도 영조죠. 신문고를 부활시켰으니까. 신문고를 처음 만든 건 태종 이방원이고 신문고를 작살낸 건 연산군이고 부활시켰으면 영조니까 비변사 철폐는 대원군이고 뭐 진짜 중학교 내신 문제입니까? 아휴, 영조의 그 많은 편찬사업 중에 정답이 속대전이 뭐야. 완전 난이도 하하입니다. 장용영 누구야? 정조고 삼정 이정청은요 순조 헌정 철종 때겠지. 아니 여러분, 임술농민 봉기가
고종이 왕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 1862년 이 무렵이니까요. 철종 때. 그래서 정답은 2번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여러분 완전 이제 한능검 스타일로 나왔습니다만 강릉 오죽헌 처가생활 이 아빠가 처가생활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자운서원 이왕과 이 비교하면서 이왕은 도산서원 이는 자운서원 누가 뭐래도 이건 이입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빨간색 써도 되겠죠. 주자서 전료 그러면 이황이 되겠습니다. 이황 양명학을 수용했다 그리고 강화학파 그러면 정제두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주자의 학설을 비판해서 사문난적으로 몰렸으면 누가 있습니까? 두 명 바로 이름 나와야 돼. 윤유와 박세당 이들은 성리학을 상대화하고 제자백가와 육경 등에서 당시 성리학의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리는 두루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통기국을 이야기했던 이거 이통기국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웠을까요? 그랬을까? 그랬으면 이거 난이도 중 드렸어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끊어서 가겠습니다. 자, 11번부터 가겠습니다. 다음 지도 편찬되는 헌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이거 진짜 기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바로 태종이죠. 이제 여러 가지 이 지도의 특징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태종의 업적으로 옳은 곳 골라라.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집현전 설치 그러면 세종이고요. 호패법 정답 딱 떨어집니다. 여러분 호패법을 실시했으면 태종 이방원이고 그 다음에 호패법 누가 뭐래도 태종이죠. 만약에 여러분 호적이 시험제 나왔어요. 그럼 조선의 왕 중에 호적 제도를 실시했다 태종이고 그 다음 호적 제도를 강화했다 세조고 호적을 다시 작성했다 광해군.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진짜 쉽게 출제됐습니다. 진관체제 세조조 건너가겠습니다. 밑줄 친 발언을 한 인물입니다. 뭐 얼마 전에 경찰 시험 문제도 나왔고요. 흥선 대용군인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으로 삼켰으며 지금까지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했던 왕실 종친 세력을 중앙정계에 진출시키겠고 태산 지금까지 권력을 장악했던 노후론의 세도 가문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겠고 남대문 당연히 남인을 중앙정계로 진출시키려고 하니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랬을 때 대용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평시서를 설치했다. 평시서. 여러분 고려시대 시전들의 물가 조절을 담당했던 기구가 경시서죠. 이 경시서가 세조 때 평시서로 명칭이 바뀌고 대한제국 때 평시곤으로 바뀌어가지고 10년 전 대한제국 문제로 평시곤이 한 번쯤 기출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소격서 폐지했다. 중종 때 조광조잖아요. 너무하잖아. 그 다음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이고 대전 통편은 정조고 대전 회통이 대용군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이것도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자료가 발표되기 이전에 나타난 정책. 여러분 이거는 갑오 2차 개혁 때 발표된 홍범 14조죠. 홍범 14조라는 게 물론 우리가 갑신정변 14개죠. 정강, 동학의 폐정, 개혁안 아니면 독립협회 허리육조. 이것들이 조금 더 보기에 많이 출제되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한다. 정치 참여, 민비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해 이게 국내부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 다음 모든 재정은 탁지 아문에서 관할한다. 여러분 이 내용, 이 국내부 설치와 재정을 탁지 아문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갑오 1차 개혁 내용이라고 했죠. 근데 그 갑오 1차 개혁의 내용을 끌어안고 갑오 2차 개혁 당시 김홍집, 박용효 연립내각에서 고종이 홍범 14조를 반포하죠. 그럼 홍범 14조 자체는 갑오 2차 개혁 때 발표되니까 그 이전에 나타난 것 대한국 국제는 여러분 이건 홍범 14조가 갑오 2차 개혁이 94년에 출발하지만 홍범 14조는 95년이잖아. 그럼 대한국 국제는 1899년이니까 택도 없는 거고 이거 연도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지금. 그 다음 태양력을 사용한다. 이거 을미개혁 때니까 을미개혁이면 최소한 갑오 2차 개혁 때 이것보다는 직후 몇 달 직후인 95년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했다. 여러분 건양이라는 연호는 을미개혁이니까 역시 95인데 그럼 당연히 6조를 파라문으로 이건 갑오 1차 개혁 파라문이 7부로 갑오 2차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건 난이도를 하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난이도가 중 정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 하드렸고요. 다음을 선언한 민족운동 여러분 이게 공약 3장이죠. 그래서 제가
기미독립선언도 중요하지만 공약 3장 중에 이건 한용운 선생님이 발표합니다.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라고 하면서 비폭력을 지향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여기 있네.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조하지 말라 이 내용이 나오고 실제로 공약 3장을 통해서는 비폭력을 지향했지만 실제 3.1운동은 농민들이 곡괭이를 들었기 때문에 폭력적 저항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나? 자, 그랬을 때 이건 누가 뭐래도 3.1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3.1운동 무슨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는 04년에 배대리 발행해서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다 연도 싸움이에요. 그 다음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으면 차라리 신민회가 맞는 거고 그리고 신민회에서 했던 국채보상운동이면 1번이 정답일 수 있겠네. 그 다음 신간의 지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이 선지 2번 문장은 여러분 신간에는 27년에 만들어진 좌우합작운동단체 민족유일당운동단체잖아.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면 광주 학생운동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60만 세 운동은 1926년, 그 다음 광주 학생운동은 1929년, 중간에 신간회가 있어서 연도들 써줄게요. 27년, 29년. 60만 세 운동은 신간의 창립에 영향을 끼치고 신간에는 광주 학생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계기가 됐다. 3.1운동의 최대 결과죠. 정답 3번. 제가 이걸 난이도를 중을 드렸다니까. 원산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이끌었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29년인데 총파업을 이끄는 운동? 여러분 저 선지 4번은 솔직히 잘 어떤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원산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이끌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산 총파업은 29년이었고 원산 총파업에 역시 신간회가 지원했고 당시 조선 노농총동맹이 조선 노동총동맹으로 분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선 노동총동맹이 27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 원산 총파업에 관여했겠네. 근데 하여간 지금 이 공약 3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글을 저술한 인물, 여러분 시험에 이거 100번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문제 조금만 많이 풀었으면 아마 제 거 동영 100회에는 이 보기 자료가 한 3, 4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 나라 역사를 혼이라고 했으면 박혼식, 그리고 얼이라고 했으면 정얼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럼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너무 쉽게 박은식입니다. 그리고 혼이란 단어 그래요? 그럼 박은식입니다. 그럼 박은식은 6.25 신론 정답 너무 쉽게 떨어져 버리죠. 조선심을 강조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문일평. 문일평은 세종을 존경하면서 조선심 꼭 기억하시고 의열단의 기본 정신 이건 신채호 조선혁명선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식민사관에 대한 저항 중에 민족주의 사학자는 신채호와 박은식이 대빵인데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에 치중하고 박은식은 근대사 연구에 치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민족문화 고유성과 세계성을 찾으려는 조선학운동, 바로 신채호와 박은식의 후학이라고 할 수 있는 문일평이라든지 안재용이라든지 정인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선학운동을 1930년대 전개하죠. 신민족주의 사학자라고 하죠. 안재용, 정인보, 문일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박은식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난이도 하드렸습니다. 혼 나오고 6.25 신론 나왔으면 끝나버린 거잖아. 5초짜리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솔직히 이것도 난이도 중짜리는 아닌데 그냥 그래.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조선의용대. 여러분 이거 연도 모르면 큰일 나죠. 중국 관내에서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항커우에서 만들어진 조선의용대. 항커우가 우한입니다. 그래서 38년 중국 관내에서 처음 만들어진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참변 연도 모르는 친구들 없겠죠. 한국독립단 이거 연도를 어떻게 알아? 그럼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뭐 영릉가, 흥경성 연도 다 암기할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지청천의 한국독립군과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30년대 초반에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이러면 문제 다 풀려요.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을 조직했다. 40년 충칭에 도착해서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니까 정순서는 나다가라가 되겠습니다. 나다가라 있나요? 되나요? 솔직히 이걸 제가 난이도를 중을 드렸다니까 이건 솔직히 난이도 하라고 해도 할 말 없는 순서 잡기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가나 자료 사건 사이 우리 국무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이 다요. 머리카락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배경에서 일어난 의병은 을미의병입니다. 그럼 을미의병 연도 알고 계시죠? 을미년 1895년입니다. 군사장 허위. 여러분 13도 창의군이 그러니까 1907년에 정미의병이죠. 이 정미의병이 1908년 무렵에 13도 창의군까지 조직하게 되죠.
총사령관 이인영이었는데 이인영은 아빠 죽었다고 집에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참모장 허위가 동대문까지 진격했으면 이건 이제 정미의병인데 을미년 그다음 을사의병도 있고 정미의병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1908년 무렵이에요. 그 13조 창의군 이야기니까. 그리고 여러분 13조 창의군이 이제 해체되고 나서 전국 각지로 가서 의병 활동이 가장 가열차게 진행됐다 이런 것 좀 알고 계시잖아. 근데 이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 완전 연도 문제죠.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통감부 설치되면 1905년이니까 1895년과 1908년 사이에 들어갑니다.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당했다. 바로 이 정미의병의 배경이니까 1년 차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헤이그에 여러분 제가 을사조약 반대운동 여러 인물들과 관련해서 막 있잖아요. 막 이재명이 이완용을 피습했고 나철 오기오가 오적 암살단 만들었고 장인환 전명훈이 스티븐스 뭐 저격했고 고종은 헐버트를 미국에 특사로 파견했고 이런 것들을 다 연도 암기하라고 제가 하지 않아요. 딱 연도 암기 2개 시켜. 아니 내가 수업 해준 대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요령을 부려서 강의를 한다니까. 이것만 해라. 연도 2개만 강조해요. 얘는 왜 연도가 중요하냐? 바로 이 헤이그 특사 파견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종이 퇴위 당했고 그리고 나서 정미조약이 한 신여배가 이게 체결됐고 여기서 군대 해산되니까 정미의병까지 나오는 이 1907년 상황이 시험에 나오니까 연도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를 저격했던 게 1909년이라는 건 이건 수능이나 뭐 한능검이나 미친 듯이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중근의 글을 주죠. 안중근의 생각이 가해서 처음에는 이토를 지지하는 글, 그 다음 나 자신이 생각하는 동양평화론, 리순 과목에서 필자의 생각이 가해서 나로 바뀐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 한일병합주약. 보기 어렵죠. 아니면 안중근이 이토를 죽인 이유 15가지 이유 내용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거, 백오인 사건. 백오인 사건은 1911년인데 안중근이 1909년에 이토 죽였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7급 문제에서는 안중근이 사형 나가는 애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닌 거 고르시오. 이런 문제까지 있었다니까요. 안중근이 사형은 1년 후인 1910년에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건 얘밖에 없잖아. 근데 안중근 이토 암살 연도를 모르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이건 진짜 저랑 공부하셨으면 다 아는 연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자, 가라. 보통 여러분 어지간하면 대한민국 수리과정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면 난이도를 어지간하면 상. 조금 쉬워도 중. 근데 제가 어죽했으면 근데 대신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건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1945년부터 48년까지 대한민국 수리과정 선후관계는 다 잡으라고 했죠. 그럼 건주는 45년, 그러니까 바로 월까지 이렇게 나와 8월 15일 날 해방되자마자 제1차 미소공인은 46년 3월에서 5월이고요. 50총수는 48년이니까 그래 뭐 이런 월까지는 좀 어려웠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선후관계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 해방되자마자 건준이 만들어지고 이 건준을 이끌었던 여운형이 미군이 진주한다고 하니까 바로 건준을 인공으로 개편했고 그리고 미군정 시작 그리고 그 해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45년 12월인데 어떻게 이게 가가 되냐고. 그래서 일단 1번은 정답이 안 되고 여러분 밤조경이 특별조사위원회 이건 밤민특위잖아. 그럼 여러분 밤조경이 처벌법이 48년 9월이고요. 밤조경이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구성이 11월이고 48년 12월 무렵부터 반민특위가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지엽적이죠. 자, 소리가 어디서부터 안 들렸습니까? 그래서 한번 끊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누가 뭐래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나서 반민특위가 구성되니까 나시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 다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안해서 이거 48년 4월에 남북협상운동이 전개되니까 여러분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서 4김 회담 개최하고 15인 연석회의 개최하면서 미국 소련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끼리 통일정부 수립하자. 이게 남북협상운동이죠. 이 남북협상운동을 했던 이유는 뭐야? 남한의 단독선거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다른 거 필요 없고 좌우합작운동의 배경이 뭐야? 아니 모스크바 삼국해상회의 직후에 좌우 대립이 극심해서 찬탁 반탁의 대립이 있고 제1차 미소 공인은 휴회가 됐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 때문에 좌우 합쳐야 되겠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남한 단독정부 수립하자고 하니까 중도 좌파 여운형과 중도 우파 김규식이 좌우합작 운동했고 남북협상운동은 대체 왜 했습니까? 아니 유엔 소총에서 남한 단독선거 결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거 직전에 이건 건 뭐 솔직히 월 연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좌우합작 7원칙이 이때 발표될 수가 있냐고. 이게 50총선 5월 달에 치러지고 이때 뽑힌 국회의원들이 7월 달에 헌법 제정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좌우합작 7원칙이 좌우합작 7원칙이 가능하냐고. 여운형도 훨씬 전에 죽어버렸는데 여운형 자체가 47년에 죽는데 좌우합작 운동은 여운형과 김규식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좌우합작 운동은 46년 정읍발언 직후인 7월부터 47년 12월까지 형식적으로 되긴 합니다. 47년 12월까지.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월을 다 써내려가면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쉽지 않죠. 공부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알아요. 근데 굳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지만 45년 물론 45년 해방 직전에 카이로의 알타 포츠담부터 알고 계셔야 되고 45년부터 48년까지는 선후관계 먼저 잡아라. 그리고 모스크바 3국의 상해에 대해서 이해하고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북협상 운동에 대해서 이해해라. 그리고 이승만과 여운형과 김구와 김규식 인물 문제가 시험 출제될 수 있다. 근데 방금 내가 말한 순서와 중요한 주제 3개와 인물 4명을 잡으면 한 문제 출제될 확률이 30%다. 더군다나 소방직은 현대사가 3개 출제되니까 한 문제 출제될 확률이 50%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 문제 출제될 확률이 50%짜리인데 미친 듯이 해야죠. 다음 문제. 자,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7.4남북 공동성명 72년입니다. 유엔이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하면 제가 항상 72년 7.4남북 공동성명 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거 진짜 나오면 이거 틀리면 진짜 바보 막 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91년 9월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걸 배경으로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됐다는 거 다 알아요. 사이에 들어간 거 고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금강산 해로 관광은 그래도 98년 김대중 정권 때 햇볕 정책이죠. 그러니까 금강산 해로 관광은 여기죠, 여기. 이거의 배경이죠. 6.15 공동선언은 이거의 결과죠. 그러니까 당연히 2000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솔직히 3번이 조금 시비가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 공무원 이론서들 보면 적십자회담을 71년로 나와 있기도 하고 72년로 나와 있기도 해요. 왜냐? 여러분 71년의 적십자회담은 정확하게는 예비회담입니다. 그리고 72년의 적십자회담이 본회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보세요. 최초란 단어가 있나? 최초란 단어가 있죠. 보통 최초의 적십자 회담은 71년으로 일반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예비건 어쨌든지 간에. 근데 만약에 이걸 지금 본회담이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7.4남북 공동성명은 이때 발표가 되잖아요. 이 본회담은 72년 8월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본회담, 남북 적십자 본회담은 7.4남북 공동성명의 배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7.4남북 공동성명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는 72년 이전에 69년 닉슨 독트린 그리고 71년에 남북적십자 회담이라고 하는데 이 남북적십자 회담은 예비회담이지만 우리가 공부시키는 과정에서 예비란 단어를 빼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출제자도 그냥 이걸 생각하고 출제한 거야. 이거는 복수정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 제가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세 개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사이에 선후관계 들어갈 때 조금 고난이도. 그래서 제가 난이도 중을 솔직히 통일 문제고 이 정도면 난이도 하해야 된대. 왜냐하면 통일은 한 문제 나올 확률 소방은 60, 70%야. 현대사 세계주는 소방인데.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72년 7.4남북 공동성명으로 남북한의 독재 권력을 강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박정희가 자 다시 틀자. 무슨 자주적 통일이야? 유엔에 입각한 통일해야지. 72년 7.4남북 공동성명에서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를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6.23 평화통일선언. 박정희 이게 1년 뒤인 72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88년 가을에 올림픽이 치러지니까 북한아 올림픽에도 참여하면 안 되겠니? 88년 7월 7일. 이게 지금 7.7선언 이거 88년이죠. 딱 사이에 들어가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정답은 조금 어려웠어요. 나머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본회담은 7.4남북 공동성명 이후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적십자회담이 이거의 배경이라고는 거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다음 사건이 난 시기를 연패해서 옳게 골라라 그랬습니다. 아군은 38수도선 이벽에서 대대적인 철수를 계획했다. 아군과 피난민들 흥남부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국전쟁을 1950년 6월에서 9월, 9월에서 11월, 11월에서 51년 6월, 그리고 53년 7월까지 한국전쟁 1기, 2기, 3기, 4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을 하고 10월 1일 날 38도선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에요. 말이 좀 빨랐습니까?
뭐 솔직히 이 날짜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있나? 그런데 대대적인 철수를 계획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준공군 엄밀히 따지면 준공군은 10월에 국내에 진주에 있습니다만 시기 나올 때 이 50년 11월부터 보니까 그리고 50년 12월에 장진호 전투 이 장진호에 갇혀 있었던 미군들과 피난민들이 흥남부두에서 철수 구수여라 금수란 노래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언제로 가야 되는 거냐면 북한군 남침 시작은 50년 6월 25일이고요. 인천상륙작전 개시는 물론 50년 9월인지 알아도 충분합니다. 평양 탈환이 50년. 솔직히 이 날짜까지는 여러분이 잘 모르죠. 진짜 잘 몰라요. 야, 여러분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 촬영하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 더 완벽하게 아는 거고. 오케이? 평양 탈환 뭐 날짜가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중공군은요. 10월 15일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중공군이 직접 본격적인 공격을 가했던 게 11월 무렵이야. 그랬을 때 그럼 평양 탈환 이후에 라식이라고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역시 솔직히 이 문제는 난이도 하저도 할 말 없는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풀었습니다만 제가 초반에 자 다 끝까지 온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초반에 저 입장에서 너무 난이도가 쉬웠다. 그래서 난이도를 하중으로 봤습니다만 이 문제를 복수 정답을 해준다면 또 물론 성종의 감수 강급제라고 생각하고 쉽게 풀었을 수도 있겠지만 막상 조금 해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하상까지 헷갈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합격 점수는 여전히 90점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이도 상중 하루 쪽이면 하짜리 문제였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번에 지방직 서울시 문제가 너무 쉬웠거든요. 그리고 소방직 문제도 이렇게 쉬워지면 다음 달에 치러지는 국가직 시험제를 보고 내년 시험은 진짜 기본기 중심으로 공부하고 많은 문제를 접하는 공부로 가는 게 방향이 맞겠구나라고 설정하고 저도 그에 맞춰서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이렇게 소방직 한국사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 고생하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 또 드리겠고 혹여나 이번 시험 망했다. 한국사는 망하지 않았겠지만 다른 과목이 망했다. 재도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큰맘 먹고 이를 안 다물고 다시 하시면 여러분들 꿈을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거고 항상 저는 합격의 기운이 있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은 이상하게 다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가 되니까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빨리 확보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강의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